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내년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공립학교 정규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인데 7급 7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그런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임용 시험을 준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7급 공부하는 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7급에 합격하신 선생님도 작년에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7급을 그만두시고 임용 시험을 공부하셔서 수석 합격하셨나 차석 합격하셨나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7급 공부보다 더 어려웠다고 그래요. 어쨌든 임용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하게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임용 시험을 준비할 경우에 일과의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공도 있고 교육학도 있고 이 방대한 양을 이제 공부하려면 아무래도 대단한 정신력과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강한 체력도 뒷받침돼야지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험 생활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는 뭐 심리 상태 중에 하나가 체력이 방전된다라든지 또는 뭐 허걱거린다, 토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 토 나올 것 같아요. 헉헉거려요. 이런 그만큼 이제 공부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들 텐데 실제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헉헉거리고 토 나올 것 같고 체력이 방전된다는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면 이 사람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초두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이왕 할 거 확실하게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밀어붙이자.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갖고 공부해 나가시면 이제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준비하다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교차하기 마련인데 아마 이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 막연함이 아닐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인지 이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막연한 감각이 먼저 들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려움.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운 감정,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함,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교차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오늘 설명회를 좀 잘 들으시고 이대로 해 나가시면 제가 볼 때는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나 할 수 있어. 이런 확신감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져야 할 최상의 컨디션이고 최고의 그 심리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공부하다 보면 이제 심리가 항상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언제는 이제 공부가 잘 돼서 막 금방 합격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바닥을 쳐서 아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금방 더 떨어질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능하면 이 감정 상태가 이제 한 중간 정도 선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이제 확신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심리 상태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2020학년도죠. 올해 2020학년도 교육학 논술 1차 시험 치고 그리고 그 시험 친 날 제 카페가 있는데 제 카페 이제 시험 후기를 올리신 그 선생님들 얘기를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죠. 보면 같이 쓰면 그는 신인가? 그래서 뭐 시험 보면서 속으로 소리 질렀다라는 얘기도 하고 밑에 이제 교수님 신이 분명히 맞아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 강의 끝날 때마다 이제 시험 보고 와서 꼭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가치수에서 다른 사람도 다 모르고 우리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 이게. 보니까 이제 뭐 오웬스 이건 이제 교육행정학인데 이거를 올해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아마 저걸 쓴 사람은 이제 저 수업 들은 분들만 썼을 것 같고 99% 정도 못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어요. 나중에 이제 수험생이 얘기해 줬었는지 알게 됐죠. 어떻게 보면
무슨 뭐 사이비 교주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기쁘면 이런 얘기를 할까 생각도 드는데 이제 보통 이제 가채점 해봤더니 19점, 20점 받으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20점 만점입니다. 교육학 논술. 올해 좀 체감 난이도 상당히 높았다고 하던데 그래도 뭐 그 수업 중에 이제 다뤘고 또 강조했던 내용들이 나와서 그런데 이게 이제 저 카페에서만 얘기하면 상관없는데 아마 저 다른 카페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알바를 쓰는 등 뭐 이런 그 오해를 받고 있다고 어떤 학생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알바 없어요. 알바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학원에서 뭐 알바 쓸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괜한 이제 이런 뭐 아마 이제 너무 고마워서 여기저기서 뭐 수험생들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보시면 이제 1년 커리 탔는데 뭐 시험 끝나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영어 전공 선생님은 만점 받은 것 같다는 얘기도 하시고요. 이분은 초수예요. 초수고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5, 6월부터 시작했나? 근데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밑에 그 교육학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으면 동양을 제가 분석하면서 강조점을 좀 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존경한다는 얘기도 있고 문제 보고 모의고사인지 시험장이 색깔일 정도로 그러니까 문제가 제 모의고사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실제 시험지하고 유사하다는 얘기 좀 많이 해요. 뭐 퀄리티도 높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 시험장 문제하고 유사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안 들어가. 그 작년에 이제 뭐 다른 선생님 듣고 뭐 9점 받았는데 올해는 하나 빼고 그러니까 뭐 19점 정도 나온 것 같다 해서 만나면 뭐 큰절이라 하고 싶다 그러는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강의 듣고 뭐 신세계였다. 이해는 잘해도 외우는 거 약한데 보통 이해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은 좀 그래도 이해는 좀 잘하는데 외우는 거 약한데 반복해 주니까 외울 수밖에 없다는데 저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강의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1, 2월 했던 내용 2, 3월 또 반복. 계속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쭉 따라오기만 하면 그냥 그 반복해서 이제 암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초수 때 이분도 이제 다른 분들 건 10점 받았는데, 가짜점 해봤더니 뭐 19점 정도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책 뭐 잘 돼 있다는 얘기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책이 뭐 정리가 잘 돼 있다. 저는 책 쓸 때 이제 원칙이 이 교육학 논술에 맞게 딱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책을 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내가 수험생이라는 입장에서 이 책을 보면 이제 답안지 바로 옮길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이해되기 쉬운 강의 뭐 청킹 뭐 이렇게 뭐 암기가 너무 쉬웠다. 이분은 직접 만났는데 스터디하고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다 이제 제 강의 들으면서 뭐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머릿속에서 뭐 떠올랐다 막 목소리가 떠오른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이드에 보시면 또 추가된 내용도 있고 이 가이드에 수록되지 않은 그런 이제 감사글도 좀 많습니다. 근데 뭐 페이지 분량상 일부만 이제 수록한 거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탁월한 만점 전략 설명에 관련 부분 4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 이제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임용시험 일정 출제 범위가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제 강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시고, 세 번째, 누구나 합격하는 탁월한 만점 공부 전략. 이게 제가 볼 때는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3번, 뭐 1번, 2번, 4번은 그냥 뭐 부차를 한번 보는 거고요. 4번은 이제 교사의 길,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차원이고, 어쨌든 이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3번 정도, 어떻게 하면 이제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전략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네? 자, 먼저 시험 일정하고 출제 범위 한번 보도록 하죠.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은 이제 교육학과 전공 2과목을 봅니다. 일단 한국사부터 먼저 통과해야 되겠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인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한국사 자격증이 없으면 지금 이제 시간 좀 있을 때 미리 따로 두셔야 됩니다. 미리.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월부터 공부하실 때는 한국사는 이제 신경 쓰지 마셔야 되죠. 요거부터 먼저 따시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시험은 이제 교육학과 전공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각각 60분이죠. 교육학 60분이고 전공 A가 있고 B가 있고요. 90분씩 봅니다. 쉬는 시간 40분 가지고 보통 1차 시험인데 1차 시험은 11월 셋째 주 토요일 정도에 보통 치르게 됩니다. 올해는 11월 23일 토요일에 시험을 치렀죠. 그래서 보통 11월 셋째 주 정도 토요일에 1차 시험이 있고 교육학 60분, 40분 쉬고 전공 A 90분, 40분 쉬고 전공 B 90분. 전체 합치면 총 4시간입니다. 4시간에 1년의 모든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정되는 그런 순간이죠. 4시간. 이 4시간 만에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인정받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쉽죠. 4시간 만에 내 모든 걸 평가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4시간 안에 평가한다고 하니까 4시간이 이제 여러분들 1년의 농사가 이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학 부분. 교육학은 한 문항입니다. 문제, 논술형으로 나오고, 한 문항이고, 한 문항이 배점이 20점이고, 한 문항에 논점이 4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육 과정 논점 하나, 뭐 교육 심리 논점 하나, 교수학습 논점 하나, 뭐 교육 행정학 논점 하나, 이런 식으로 논점이 총 4개가 나오고요. 4개 총 합쳐서 이제 20점이 배당이 됩니다. 출제 범위는 이제 교육학 개론, 교육 사초라, 교육 과정 평가, 교육 방법론, 교육 심리, 교육 사회, 교육 행정, 생활지도 상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교육 행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육 행정은 이제 매년 출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 과정, 교육 평가, 교육 방법론 요 3개가 차순위고, 그다음 차순위가 교육 심리학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뭐가 중요한 영역인지 덜 중요한 영역인지 구분하셔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전공 파트입니다. 교육학 논술이죠. 전공은 서다평입니다. 기평과 소실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공 부분은 이제 전공 교수님들께서 뭐 학교 설명하면 이제 그때 여러분들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 저는 뭐 전공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각 전공 영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큰 틀을 보면 기평과 서술용 이렇게 A, B 두 가지로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거기 이제 가이드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이거는 전공 선생님들 좀 도움을 받으셔서 설명해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자, 1차 끝나면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보통 12월 말에 합격자 발표가 나죠. 크리스마스 전후로 보통 납니다. 굉장히 슬프죠, 그죠? 크리스마스 무슨 선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선물 못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그런 크리스마스 전후가 되고 또 말년이 망년인 어떻게 보면 좀 망년하기도 좋죠. 어쨌든 이제 12월 말 정도에 1차 발표가 나왔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2차 다음 한 2, 3주 정도 뒤에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2차 시험은 이제 1차 시험 공부하시면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하는 과는 특정한 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체육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은 미리 실기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실기 시험을 미리 준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2차를.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은 자기가 지원하는 지역을 어느 정도 선정해 놓고 미리 2차 준비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다 1차 끝나고 나서 준비를 합니다. 보시면 이제 실기 실험 평가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 실현,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제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은 여러분들 가이드 있죠. 요 지역은 교수학습 지도안 평가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앞으로 올해 충남 지역에 추가가 됐어요. 앞으로 이제 요거 교수학습 지도안을 빼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빼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실현하죠. 수업 실현은 이제 평가 시간 20분인데, 대구나 강원 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면접이죠. 면접은, 평가 시간 10분인데, 마찬가지로 서울, 강원, 세종 15분이고, 인천, 대구는 20분, 이렇게 돼 있죠. 비교과 교수 선생님들, 보건이라든지, 상담 선생님들, 영양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은 요거 심층 면접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죠? 나머지 없고, 심층 면접. 자,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출제 기관이 평가원에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시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기관이 있는데, 구분해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평가원 출제 지역입니다. 요 평가원 출제 지역은 평가원에서 출제를 해서 공통적으로 문제를 사용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시책을 반영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예 없는 거죠. 평가원이니까, 평가원 자체에서 출자니까. 그러니까 1차 끝나고 2차 준비할 때 이제 그 각 지역의 시책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가볍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공부해서 면접할 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반영하면 되죠. 너무 깊게 팔 필요 없고요. 그다음 자체 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책도 조금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 출제 지역 서울부터 대구 완전 전북까지인데, 대구 전북은 저 특징이 평가원 출제 문항 플러스 자체 출제 두 개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요 평가원 지역은 똑같지만 자체 출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 출제도 좀 준비를 해서 시책도 같이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실기 평가 조고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그 1차 끝나고 보통 준비를 합니다. 2차는 1차 공부하기도 벅차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1차, 2차로 나눠질 때 1차 시험을 최대한 높게 받으셔야 돼요. 최대한. 가능하면 1차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셔야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2차를 준비할 수 있고, 또 그 편안한 상태에서 면접에서도 좀 편하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점수로 합격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러다 보면 내 실력이 잘 발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공부할 때 가능하면 높게 점수를 받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2차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제가 면접 지도를 해서 19점, 20점 받으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19점, 20점이 아니지. 면접 만점 받으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면접도 만점이 나와요. 만점 나오고, 1점 깎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1차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실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별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죠. 실기평가는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수업 능력평가와 심층 면접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수업 능력평가는 수업 실현도 하고 그 수업 실현한 내용에 대해서 집단별로 수업 나눔을 실시합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건데, 이것도 크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지금 처음 하면 이건 뭐야 이거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막상 준비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층 면접도 보시면, 우리는 보통 이제 개별 면접인데 여기 집단 토익 하나 더 들어갑니다. 집단 토익. 그래도 저것도 따지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부담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막상 2차 준비해 보시면 별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강의 특징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그 가이드 24페이지에 있는데, 저는 먼저 이제 구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가옥의 구조를 알려면 가옥의 구조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 안목을 갖고 있어야지 통찰이 생기고, 통찰이 생기면 전체가 교육학 전체 구조가 머릿속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게 구조화입니다. 구조화. 그래서 합격 가이드 책자 그 뒷페이지 보시면요, 그 105페이지에 파트 7번에 싱킹맵이 있죠. 싱킹맵.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짜서, 이건 교재도 있고요. 수업할 때도 PPT를 띄워서 전체 구조를 먼저 잡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교육행정학 파트 잠깐 보시면, 이 교육행정학 파트가 113페이지인데, 113페이지 보시면 교육행정학 이론 파트에 보시면 조직론, 뭐 지도성론, 뭐 동기론, 뭐 정책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전체를 교육행정 한마디로 정해보라 그러면 조직이론. 왜 조직이론인지 이제는 제가 좀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교육행정학은 조직이론이다. 조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행정 조직을 보는, 학교 행정 조직, 교육 행정 조직을 보자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온 게 교육 행정학 이론입니다. 근데 조직하면 조직 속에는 조직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조직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업을 분담하죠, 그죠? 일이 있어야 되지, 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면 뭐 지도자가 있을 것이고, 구성원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조직을 크게 보면요, 과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업이 있고,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도자와 구성원이 있고, 그 구성원과 지도자가 상호 의사소통을 해서 조직의 과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교육 행정학 이론은 크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 이론이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직인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지도성을 발휘해야 될 것이고 그 구성원들의 동기가 유발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구성원 상호 간의 의사소통 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돼야 되겠죠. 그죠? 크게 보면 조직론, 지도성론, 동기론, 정책론 이렇게 딱 네 가지로 좀 세분화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교육행정학 전체 이론 끝입니다. 끝. 그 다음에 교육행정학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직 이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조직론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그 조직론의 세부적인 사항, 뭐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있죠. 거기 보면 16형 중등 논술로 출제됐죠, 그죠? 출제되고 그 다음에 학교 조직의 특성 보시면 전문적 관료제 14중등 논술 출제, 이완결합체제 14중등 논술 출제, 학습 조직 15중등 논술 출제,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가? 조직론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만큼 조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조직론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체를 뼈대를 잡게 되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출제될 것인지가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나올 게 뭡니까? 조직론에서 나왔으니까 조직 문화 아니면 조직 문화, 조직 풍토, 조직 갈등. 조직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 출제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됐죠.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조직 문화 아니면 조직 풍토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조직 문화, 조직 풍토를 1순위로 우리가 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모의고사에서도 출제했고. 그럼 조직 문화에 보시면 스타인호퍼의 오웬스 학교 문화 유형론, 요게 올해 2020학년도 중등 논술 출제된 거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딱 보이는데 이게 구조화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리고 또 물론 제가 또 학교 동향을 살펴서 또 살피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잘 보이겠죠. 어쨌든 여러분들만 봐도 문화, 풍토, 갈등 하나도 안 나왔네? 그러면 다음 차순위는 문화로 넘어오겠네.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죠. 그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뼈를 잡게 되면. 근데 그 스타인호퍼 오웬스 학교 문화 유형론 이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데 저기 매우 중요하고 이거 꼭 알고 들어가라고 모의고사도 보고 강조도 했는데 이걸 여기 우리 노량진에서는 가르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가 다 틀린 거예요. 이거를 교육행정학 논점 하나. 논점 4개가 나오는데 교육행정학 논점을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왜 애들이 이거 갖고 얘기하지 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 우리만 알아요 뭐 이런 얘기 하길래 무슨 얘기인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 보는 눈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 앞에도 뭐 교수 방법론도 있는데 교수 방법론 올해 이제 정착학습 나왔거든요. 상황학습이 상황학습. 상황학습의 한 유형 중에 정착학습인데 문제해결학습, 상황학습 이거 매우 중요한데 제가 이제 문제중심학습 문제중심학습이 출제될 때 문제중심학습 조나센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것도 나온다. 그 다음에 문제중심학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상황학습이 무조건 1순위다. 1순위.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게 구조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전체 구조를 통해서 첫 번째는 교육학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부분이 출제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마 이제 이렇게 구조화해서 강의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말씀드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체를 꿰뚫어 봤으면 이제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죠. 공부하실 때 지금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교육학 논술이라는 것은 어쨌든 쓸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딱 시간 안에 최대한 핵심만 딱딱 써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키워드 파악.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시더라도 막 줄글로 막 엄청나게 긴 그런 교재들 있죠.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 어차피 여러분들 다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는 거죠. 누군가가 딱 정리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제 책은 딱 정리돼서 딱 쓸 만큼만. 그다음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요 개념과 이론에서 핵심 키워드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요거 키워드 기억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밑줄만 딱 꺼서 그것만 딱 외우시면 되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은 말로 외워야 돼요. 거기 있는 문장 그대로 외워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공부 양이 적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학도 해야 되고 전공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억하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의 언어로서 설명하시죠. 언어로서. 예를 들면 내 말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 키워드를 파악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풋 해야 되겠죠?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학 논술은 내가 암기하지 않으면 못 씁니다. 객관식은 이해만 해도 써요. 이해만 해도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학 논술은 암기하지 않으면 인출이 안 돼요. 인출.
그러니까 저장을 잘 해놔야지 인출이 되죠.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는데 이제 암기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스꽝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훨씬 좋습니다. 보통 이제 암기법이라고 하는 게 좀 우스워야 됩니다. 우습고 좀 우스꽝스럽고 그럴 때 더 잘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법도 제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거의 뭐 떠먹여주는 수업이네요. 맞죠? 떠먹여주는 겁니다. 제가. 떠먹여 드리는데 안 먹으시는 분들 있죠. 씹어서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해 중심의 강의인데 보통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냥 쭉쭉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책 읽는 강의면 뭐 그냥 여러분 책 혼자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학적 일반 상식보다는 이제 교육학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해 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논술로 써야 되기 때문에 논술 능력을 배양해야 되거든요. 근데 논술은 아마 이제 5, 6월부터 이제 보통 이제 논술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6월 기초 정도 들어가시고 7,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기 때문에 7, 8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술 연습을 하게 되는데 논술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서론 쓰고 결론 쓰는 것도 보시면 처음에는 뭐 10분, 15분, 실제 시험장 가셔도 15분 걸렸다는 분들도 많아요. 서론 쓰는데. 서론 1분 안에 끝납니다. 그냥. 딱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서론에 그 논리 틀이 있거든요. 논리 틀만 딱 잡으시면 금방 끝나거든요. 그리고 본론 논리 전개하는 방법도 조금만 같이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논술 쓰는 것 자체는 부담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셔요. 다만 부담되는 건 제가 암기가 좀 덜 됐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답안지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제시해주고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쓴 답안에 대해서 논리력, 표현력, 뭐 내용 오해 이런 것들 이제 수정해주는 이제 첨삭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능하면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중을 시키는 게 제일 우선적 과제죠. 그래서 적중시켜서 제가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합격할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이제 여기 있는 제가 가야 할 길이고 제가 이제 강의하면 제일 만족스럽고 행복한 시간은 여러분들이 합격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제일 기쁘죠. 아마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당연한 그런 감정 상태가 아닐까 생각 드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학만큼은 최소 18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제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뭐 학교 동료도 살피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 알려드리면서 가능하면 이제 교육학에서는 절대로 교육학 때문에 떨어졌다는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보통 시험 보시고 나서 이제 선생님 교육학 잘 봤는데 전공 때문에 다시 공부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좀 연구를 해서 100% 적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11월 마지막에 한 2주 정도 앞두고 여러분들 꼭 봐야 될 쟁점 목록을 제시합니다. 쟁점 목록 거기서 체크하거든요. 쟁점 목록 중에서 체크한 것에서 지금까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거기 이제 어디 있을 텐데 나중에 좀 공부가 좀 덜 된 분들은 고구마 또 보고도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상기하면서 들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연간 강의 계획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죠. 1, 2월, 3, 4월은 이론반입니다. 1, 2월과 3, 4월은 보통 이제 차이점이 뭐냐고 질문하시는데 1, 2월은 그야말로 기본이기 때문에 거의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교육학 잘 모르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했는데 전체 구조가 좀 덜 잡혀 있다. 핵심 내용은 아는데 뭔가 설명이 좀 곤란하다. 요런 분들이 주로 이제 1, 2월 기본 이론반을 신청하게 되는데 1, 2월 기본 이론반에서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다루게 되면 처음 준비하신 분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으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 4월은 1, 2월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3, 4월까지 해서 이제 이론반은 모두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교육학 이론은 전체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어쨌든 이제 1, 2월이든 3, 4월에는 제가 암기법은 뭐 그대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1, 2월은 이제
그 여러분들 스터디 팀 제가 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스터디 팀은 계속 짜드리고 그다음에 암기지도 1, 2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암기 테스트를 합니다. 그때 그날 배웠던 거를 그날 외우고 집에 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월화반 같은 경우는 제가 월화반하고 일요반이 있는데 일요반을 자꾸 요청하셔갖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만들었는데 월화반은 이제 그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그다음에 식사하고 뭐 2시 반에서 공부 좀 하시다 보면 공부하고 한 보통 이제 3시부터 이제 암기 테스트 들어갑니다. 그날 배웠던 거 미리 식사하시고 공부를 하죠. 3시 반부터 6시 정도까지 끝나요, 보통. 그래서 한 뭐 4-5시간 정도 공부하면 그날 배운 거, 그날 하루 4시간 수업하니까 그날 배운 거를 복습하고 집에 돌아가요. 물론 꼴등 가는 분도 계세요. 또 꼴등 가는 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번 꼴등 갔지만 작년에 수석 합격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암기가 좀 더딜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몰라요, 실제 시험장 가서는. 암기가 매우 빠른데 실제 시험장에서 점수를 좀 적게 받으실 분도 있고, 이렇게 매번 암기 테스트 하는데 꼴등으로 가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고득점을 받아서 수석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요 암기 테스트를 잘 활용하면 뭐랄까 좀 그 심리적으로 어떤 압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요일반 같은 경우는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화 했던 내용을 하루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심해요. 저라면 일요일반 선택 안 해요. 공부 좀 하신 분들 있죠. 뭐 재수, 삼수 이상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또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요일 선택할 수는 있겠죠. 그죠? 이렇게 약간 뭐 예외적인 사항이랄까? 이런 분들은 괜찮지만 모든 내용, 사실 어떤 학습이든 마찬가지인데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어렵습니다. 상당히.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뭐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서 인강으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반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참석하시는데 가능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좀 안 드립니다. 추천. 그리고 일요일 반은 6시 반에 끝나잖아. 6시 반에 끝나면 그날, 그러니까 8시간 강의한 거잖아요. 그죠? 8시간 강의한 내용을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암기한다고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거든요. 9시 반에서 10시 정도 끝납니다. 그 시간에 그걸 다 외울 수 있을까요? 못 외워요. 못 외웁니다. 절대 못 외웁니다. 근데 암기 테스트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공부 좀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제한된 시간에 다 못 외우기 때문에 하시다가 중간에 나중에는 그냥 일찍 가시더라고요, 그냥. 암기 테스트 안 받고. 그런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이제 암기 테스트 했는데 아마 3, 4월은 올해는 학습 상담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3, 4월은 이제 인원수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 올해 한번 해봤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 인원들을 전체를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아마 3, 4월은 1, 2월 정도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암기 테스트를 하고 3, 4월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5, 6월은 사례 연습입니다. 우리가 논술 교육학 사례를 제시해주고 문제를 풀죠. 그래서 사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양한 사례를 접해보고 사례에 익숙해지는 그런 활동이 필요한데, 일단은 5, 6월 사례 연습은 객관식을 먼저 분석합니다. 기출 객관식. 나왔던 기출 문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논술형, 우리 임용 논술형도 있고 행신 논술형도 있고, 요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요걸 약간 변형해서 이제 사례를 제시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객관식을 약간 변형해서 사례를 제시해주고 그 사례를 여러분들 이제 푸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출제 경향도 파악하고 그리고 사례 연습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 답안도 제시해 줍니다. 답안 쓰는 방법. 그래서 요거는 공부 좀 하신 분들이 참석하셔야 돼요. 사례 연습은. 왜냐하면 사례를 먼저 제시해 줍니다. 사례를 먼저 제시해 주고 이제 자기가 풀어보도록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설명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가 좀 덜 돼 있으면 이 사례 연습 시간에 저 혼자 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공부 좀 되신 분들이 이제 객관식 기출 분석하고 그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적용 능력을 좀 키우게 되는 거죠. 어쨌든 교육학 논술은 사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그 개별 첨삭의 이제 그 중단문 논술, 사례를 제시해주고 사례에 대해서 논술을 쓰고요. 1, 2, 3, 4, 5는 그냥 뭐 단독 과정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단독 과정으로 간단하게 연습하는 거고, 5, 6월부터 조금씩 이제 논술 연습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본격적으로는 7, 8월부터 시작되죠.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7, 8월과 90월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제 시험과 가장 근접하고 또 실제 시험에서 출제 이제 제가 뭐 적중했다라는 것은 다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7, 8월과 90월에서 7, 8월과 90월은 다 모의고사라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차이점은 7, 8월은 모의고사지만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을 모의고사 세팅을 해서 네모랑 논점 4개로 해서 세팅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끝나면 교육심리 또 4개 논점으로 세팅해서 또 시험 보고 모의고사 똑같은데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치르거든요.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는 영역별로 한번 다시 정리하고 또 모의고사 보고 정리하고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또 모의고사를 보면서 논술에 대한 또 감각도 익히게 되고 7, 8월도 중요한 논점이고 7, 8월과 91월은 논점들이 약간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능하면 겹치지 않고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올해는 제가 조금 예상한 게 올해 강의를 하면서 91월이 조금 타겟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건 7, 8월 좀 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 8월에서 출제가 많이 됐어요. 91일보다. 보통 이제 90일을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제 검토해서 빼거든요. 그래서 스타인호퍼 오웬서 교육학 행정, 교육행정 논술도 여기 7, 8월에서 출제된 겁니다. 어쨌든 뭐 여기서든 전부 다 내용을 또 정리합니다. 전부 다 쟁점에 대해서 다시 정리. 여기도 쟁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러니까 무한 반복이죠. 내용 정리하고 여기도 내용 정리하고. 모의고사 보면 모의고사 본다고 해서 모의고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 보면서 또 내용 정리하고 이렇습니다. 자, 91월은 이제 종합 모의고사. 그야말로 실제 시험처럼 영역별이 아니라 4개 영역을 섞어서 이렇게 출제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12월은 이제 심층 면접이고. 자, 이제 세 번째죠. 공부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참석하셨으면 요거만 확실하게, 갖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비단 이제 교육학뿐만 아니라 전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공에서도, 요런 전략을, 잘 기억하셔서, 요 전략대로 가시면, 전공도 굉장히 양이 많은데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지피지기 백전 불태입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죠. 손자병법에 나오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웠어도 위태롭지 않다.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뭐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손자병법에서는 싸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래요.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기면 무엇보다 좋지만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임용시험이 싸움의 대상이 상대로 간다면 내가 임용시험도 안 보고 선발해주면 좋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임용시험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임용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상대방을 먼저 알아요. 상대방이 나보다 덩치가 큰지 작은지,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기술을 잘 쓰는지 그걸 잘 알아야지 이 상대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죠. 또 나는 내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고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자신의 강점을 알고 약점을 알고 이걸 보완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면 내가 어떤 전략으로 상대방에게 싸움을 걸어야 될 것인지 효과적인 전략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알면 100번 싸웠어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메타인지. 첫 번째 상대를 알자. 두 번째 나를 알자. 세 번째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알고 있자.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임용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시험 첫 번째 시험 보든 두 번째 시험 보든 합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상대를 알아야 되죠.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는 거죠. 시험의 성격을 파악을 해야 돼요. 시험 성격에 맞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객관식이면 객관식에 맞게 공부하고 논술 서답형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교육학은 논술 시험이고 전공은 서답형입니다.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글로 쓰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그 가이드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이드 없는데 요거는 우리 이제 온라인 제 사이트에 가보시면 온라인 아마 오늘 그 촬영한 거 올라갈 겁니다. 내일 정도요. 거기에 자료로 업로드 될 거예요. 요거만 이제 보고 싶으면 요거만 적었어도 좋고요. 그냥 지금 편하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시험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교육학이든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둘 다 공통적인 것은 글로 쓴다는 겁니다. 글로 쓴다. 그럼 일단 교육학 논술 관련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 시험과 논술 시험이
종합돼 있다는 거죠. 교육학을 논술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논술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논술도 잘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근데 이 두 가지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특징, 그 다음에 논술 시험이라는 특징, 전공으로 본다면 서답형이라는 특징. 그러면 출제 내용은 논술과 서답형에 맞는 내용을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엽적인 객관식 문제에서 나올 만한 거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저는 이제 안내를 합니다. 요거는 필요 없다. 요거는 외워야 된다. 요거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엽적이고 요거는 객관식에서만 필요한 내용이지 교육학 논술은 필요 없다. 이거는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죠. 요거는 교육학 논술로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조금 덜 중요하다. 덜 중요하면 요거는 어느 정도 선까지 말아두자. 요런 걸. 그러니까 상대방을 파악하고 상대방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교육학 논술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교육학 논술은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안을 쓰는 겁니다. 전공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주어지고 답안을 쓰는 건데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적 사고를 이용하는 교육 사례, 가상적인 교육 사례를 제시해줘. 사례 쭉 철수가 어떻다, 김 선생이 어떻다 이렇게 사례를 제시해주고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분석이 끝났으면 교육학의 키워드, 핵심 내용, 핵심 키워드. 어차피 많이 못 씁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한 문장에서 보통 두 문장 정도밖에 못 씁니다. 요 핵심을 논리적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쭉 설명해 주는 거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례에 대해서 익숙해야 되고 사례에 대해서 답안을 쓸 때는 많은 내용을 쓸 수 없고 반드시 핵심만 키워드를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를 파악해서 요거를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재를 선택하거나 강의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재 선택할 때도 보고 딱 한 문장 정도, 두 문장 정도 딱 키워드 뽑아주고 쓸 정도로 이렇게 편하게 잘 서술되어 있는 그런 교재를 선택하고 강의도 그런 걸 잘 잡아주는 강의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키워드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학 논술이라는 이 시험의 성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부분이 강점이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죠. 강약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교육학 분과 학문 중에서도 보면 중요한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영역이 있고 덜 중요한 영역. 요걸 파악해야 돼요. 이거를. 교육학 논술로 보면 가이드 보십시다. 40페이지인가? 예, 40페이지 보시면 이제 교육학 논술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돼 있죠. 자, 40페이지 2013학년도 중등 특수, 요 중등 특수만 이제 시행한 거고요. 2014학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논술 시험입니다. 2020학년도까지 쭉 이제 출제 논점을 이제 수록했고, 그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보시면 42페이지 영역별로 교육과정 영역부터 교육사철학 영역까지 있죠.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행정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교육행정은 2014학년도부터 이제 본격적 시험인데 2014학년도부터 올해 2020학년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내년에도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육행정학이 탑이다. 그죠? 어쨌든 교육행정학 3점 또는 4점인데 이거 공부 안 하면 절대로 고득점 못 받습니다. 예, 어쨌든 내가 18점 이상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교육행정학은 반드시 주요 도구 과목으로 잡아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교육행정학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재미없다고 그럽니다. 교육행정 그러면 교장, 교감 일 갖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뭐 재미있든 재미없든 간에 반드시 잡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방법론, 세 번째 교육방법, 교육평가, 요거 세 가지.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요 세 개. 요 세 개가 다음 2순위. 그 다음 3순위가 교육심리. 크게 보면 이제 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요 네 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하나 덧붙이면 이제 교육심리까지. 교육심리는 중요도로 보면 자체 중요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에서 보면 좀 덜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요 네 개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는 요 네 개는 반드시 잡자. 그 다음에 하나 추가하면 교육심리. 요 정도는 반드시 잡아줘요. 이거
분과 학문 중에서 중요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 구분하시고 중요한 영역은 반드시 파야죠. 반드시. 반드시 도구 과목, 내 득점 도구 과목으로 반드시 잡으셔야 되겠죠. 요것만 잘해두셔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영역에 나와도 최소 16점 이상은 나와요. 그냥 16점 이상. 보통 16점 이상 받으면 학교한테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한 영역 안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육 과정이다. 교육 과정 안에서도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중요도를 선별하기 어려우면 객관식 기출 분석하십시오. 객관식 기출 분석하면 객관식을 주로 많이 다루면 중요하고 덜 다루면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그게 100%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올해 스타인호프 오웬서의 교육행정 학교 문화 유형론 그거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없고 나온 적은 딱 한 번 있는데 07년 전문 상담만 뽑는 그 시험. 그것도 10년 전 초등 기출, 중등 기출에서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에도 안 나왔죠. 교재? 여러분 교육행정 교재 보세요. 그 대학 교재 많잖아요. 그죠? 거기서 한두 군데만 수록돼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예상합니까, 그거를? 기출도 나온 적이 없지. 일반 대학 원서에서도 대학 교육학 교재에서도 한두 군데만 나오고 나머지 보통적인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상할 수 없죠. 근데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별표 쳐요. 이거 중요하다. 별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파악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기출 문제, 기출을 보면서 기출에 나온 거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또 하나는 객관식 용도인가 논술식 용도인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객관식 용도로 나올 만한 거는 빼고 논술식 용도로 나올 수 있는 거를 선별하셔야 됩니다. 전공도 마찬가지. 서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강의할 때도 강의하는 선생님이 이걸 잘 지적해 주시면 훨씬 우리가 도움받는 데 편하죠. 그죠?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항상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영역, 그렇지 않은 영역. 또 그 영역 안에서도 중요한 내용과 덜 중요한 내용. 이렇게 구분하셔서 중요한 거는 깊게 파고 덜 중요한 거는 얕게 파고 그렇게 대비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기출 분석하고 출제 경향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다음에 어떤 것들이 예상되는지도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시험의 성격에 맞게 공부하자. 우리는 논술식 서답형 시험이다. 논술식 서답식에 맞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외우더라도 한 문장 정도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인데 이걸 분별하면서 중요한 거는 깊게 들어가고 덜 중요한 것은 좀 얕게 공부하자. 이렇게. 덜 중요한 거는 어차피 다른 사람도 다 틀립니다. 근데 내가 얕게 공부해 놓으면 뭐라도 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알아야 돼. 나. 보통 자기를 잘 몰라요. 상대방을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잘 모르죠. 내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자기를 잘 알고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의 평소 습관이 어떤가? 성실한가? 게으른가? 임용시험은요, 게으르면 절대 못합니다. 성실해야 돼, 진짜. 정말 성실함이 무기입니다. 보통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하루 10시간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놀고, 뭐 하루는 또 12시간 공부 잘 된다고 12시간 밤새 공부하다가 그 다음 시간 또 놀고, 이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지속적으로 6시간이면 6시간 지속적으로 쭉 성실하게 꾸준하게 공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꾸준하게. 그래야지 그 컨디션을 골고루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실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성실하게. 그 다음에 의지가 강한가 약한가.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합격에 대한 강한 의지. 합격에 대한 강한 의지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겠죠. 내가 임용시험을 왜 준비해야 될 것인지, 내가 임용시험이 내가 정말 왜 필요하고, 내가 왜 교사가 돼야 되는지, 나름대로 어떤 확고한 어떤 신념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신념이 있고 동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의지가 좀 강해지죠. 그래서 항상 마인드 하시면서 강한 신념과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체력입니다. 체력. 공부는 어떻게 보면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죠. 체력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의 뭐 1년 과정에 1년 좀 덜 되죠. 그죠? 그 장거리 마라톤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속도로 달리려면 건강한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적절한 운동과 휴식이 필요해요. 일주일 동안 계획을 세울 때 꼭 하루, 토요일이든 일요일은 하루 한 반나절 또는 3분의 1 쪼개서 반드시 쉬어주세요. 쉬어주고, 그때는 뭐 영화도 보고 그냥 쉬세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보통 한 20분, 30분 정도 간단하게 뭐 줄넘기라도 간단하게 운동을 하십시오. 나중에 분명히 느낍니다. 10월, 11월 정도 되잖아요. 체력이 방전돼서 선생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체력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인지 능력을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인지 능력이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구조화를 잘해야 되잖아요. 구조화를 내가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내가 구조화를 못하면 구조화가 잘 된 책, 구조화를 강조하는 강의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내가 이해력이 높은 사람인지 이해력이 낮은 사람인지, 이해력은 높은데 암기력이 떨어지는 사람인지, 암기력은 내 암기를 참 잘한다 하는 사람인지, 이것도 잘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에 더 역점을 두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력이 부족하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전 같은 거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암기력이 부족하면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야 돼요. 암기는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겁니다. 무식하게 암기 방법 동원해서. 그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적용을 잘 못 시키다. 적용을 잘 못 시키면 적용을 잘 시킬수록 사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 약점을 반드시 보내요. 이거는. 전공도 마찬가지다. 구조화 잘 시키는지, 이해를 잘하는지, 암기를 잘하는지, 적용을 잘하는지, 이걸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인지양식, 내가 공부할 때, 정보 처리할 때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장독립형, 장의존형이 있는데, 내가 혼자서 정보를 잘 처리하는지, 상대방과 의존해서 토론한다든지 협동하면서 정보를 처리를 잘하는지 잘 보시면서, 혼자서 공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공부하시면 되고, 남과 어울려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터디를 꾸려서 같이 협력해서 공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건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스터디를 꾸릴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고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있고요. 행동보다 사고가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빨리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에 매여서 막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것만 파고 들은 사람이 있거든요. 둘 다 바람직하지 못하죠. 제가 볼 때 한 중간 정도 선이 필요한데, 너무 지나치게 빨리 나가는 것도 문제고요. 한 부분에 매여서 진도로 못 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뛰어넘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 정도. 내가 충동적이면 조금 생각하면서, 보통 이제 우리 임용시험 공부할 때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 충동형으로 많이 변화됩니다. 딱 보고 목 참아 딱 보고 알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숙고형으로 가서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다 꼼꼼하게 보려고 한 부분에 매여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것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과감하게 충동력으로 약간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직관을 선호하는지 인간을 선호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춰서 여러분들이 강의도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나의 인지 능력. 그 다음에 성실함.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주변 관리입니다. 내 주변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친구 관계. 친구가 많은가 적은가. 공부하는 사람은 친구가 적어야 돼요. 친구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할 때는. 친구는 어떻게 보면 적입니다. 적. 자꾸 나를 유혹하고 공부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죠. 친구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가능하면 이제 임용시험 중간에는 친구를 가능하면 만나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울리는 거 좋아하면 이제 공부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친족 관계, 내가 결혼했는가 결혼하지 않았는가. 결혼 안 했으면 훨씬 부담이 덜하죠. 근데 결혼하면 부담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또 결혼했는데 혼자 있으면 상관없는데 또 육아합니다. 애를 키워야 된다. 이러면 또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또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여건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여건에 맞춰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부양해야 되는가, 아니면 피부양자면 상관없죠. 부양해야 된다, 또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고려하셔서 최적의 학습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최소 한 6시간에서 하루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학습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매일, 일주일에서 하루 빼고 6일간 정도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 주셔야지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도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 시간을 가능하면 빼려고 하셔야 되고, 또 알바를 하더라도 이제 그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전반기는 알바를 할 수 있지만 후반기는 가능하면 알바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 심리 관리. 여러분 나름대로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도 만들어 둬야 됩니다.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쌓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잠을 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짧게 한 2-3시간 자고 일어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 아니면 그냥 뭐 산책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평소 즐겨하는 방법을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젊었을 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잠을 자거나 드라이브 하거나 이건데, 나이가 드니까요, 스트레스 쌓이면 그냥 쌓이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냥 가만 다 받고, 그냥 그대로 목석처럼 그냥 앉아서 그냥 책 보고 그래요, 그냥. 이게 습관이 돼갖고 그냥 앉아있는 게 습관이에요, 그냥. 하루 12시간 앉아있어라, 그래도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게 습관이 돼갖고, 스트레스 받는 대로 그냥, 스트레스 받는구나.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이게 안 되죠, 그죠? 예. 왜냐면, 이것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습관이 돼야 되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스트레스 해소 방안도 한두 개 꼭 준비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자, 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효과적인 학습 전략. 자,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조화를 세워요, 구조화. 이 구조화. 전체 여러분 전공 과목이든 교육과 과목이든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구조화를 세울 때는 이 구조화된 책이라든지 구조화된 강의에서 훨씬 좋은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너무 복잡하게 세우면 안 돼요. 너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교육행정학은 교육행정 이론 딱 하나 다뤘잖아요. 그죠? 조직 이론이다, 조직. 조직 이론에서 4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교육 심리학은 뭐냐? 교육 심리학 구조, 잠깐 보십시오. 107페이지. 교육 심리학은요, 딱 2개예요. 2개. 108페이지 보시면 학습자의 발달 이론하고 학습 이론 딱 2가지예요. 학습자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인지가 어떻게 발달하고, 인지 말고 비인지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 다음에 얘네들 발달 과정에서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러니까 발달 이론과 학습 이론. 심리학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발달 이론과 학습 이론 이 딱 2가지를 교육 심리학에 차용한 겁니다. 딱 2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106페이지 보시면 106페이지 교육과정은 이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용을 결정하고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교육과정 개발이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개발된 교육과정은 어떤 형태가 있는가, 이번에 교육과정 형태, 그 다음에 실제 운영하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 개발하고 개발된 형태를 파악하고 이 개발된 형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 이거 3가지로 딱 보이거든요. 이렇게 가능하면 큰 그 카테고리를 나눌 때는 너무 잘게 쪼개면 전체 구조가 안 보입니다. 가능하면 큰 테두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유목화시켜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조화. 그래서 전체를 딱 볼 수 있도록 딱. 두 번째는 이제 아까 했던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제 강의 특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특정 부분을 읽습니다. 읽은 다음에 내용을 이해하죠. 내용을 이해했으면 여러 문장을 읽은 다음에 내용을 이해하면 내용 이해한 것을 토대로 해서 키워드를 찾아내야 돼, 키워드. 이 한 여러 문장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핵심 키워드인지. 핵심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그 키워드가 없으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이제 강의할 때 누가 알려주면 좋은데,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아, 이건 핵심 키워드인가 보다. 그 키워드를 밑줄 그어놓는 거예요. 밑줄. 키워드. 이 키워드를 다시 그 문장 그대로 쓰면 물론 좋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다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키워드를 여러분들의 말로 자꾸 중얼중얼 혼자 마치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중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 나중에 자연스럽게 글이 나옵니다. 키워드를 여러분들의 말로 말 중얼중얼. 암기는 키워드를 암기하는 키워드. 키워드를 암기하고 이걸 문장을 한 문장 또는 2문장 정도로 말로 표현해보는 건데, 어쨌든 구조화가 됐으면 두 번째 글을 읽고 읽은 내용을 해서 키워드를 파악한다. 그 키워드를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 전략 끝이에요. 끝.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게 되게 굉장히 효과적, 효율적인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암기법. 이제 집어넣어야 됩니다. 저장을 해야지 이제 나중에 아웃풋이 되니까. 암기할 때는 암기 방법을 동원하십시오. 암기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두문자법, 운율법, 스토리법, 연상법, 우리 가이드에도 있는데, 가이드 몇 페이지죠? 앞 전반부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참고해 보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암기를 잘하는 방법 딱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논리적으로 구조화시킨다. 논리적으로 구조화되면 암기가 잘 돼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 수업할 때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암기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암기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암기 방법. 예, 여러 가지 암기 방법이 있죠.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두문자법입니다. 두문자법을 쓸 때 내용 순서가 중요한 거는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고, 순서가 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서가 필요 없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도록 순서를 변형해서 외우시고, 그냥 두 문자로 해서 꼭 한 글자만 딸 필요가 없어요. 한 글자 따고 어떤 거는 또 두 글자 따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글자 또는 두 글자 이렇게 섞어서, 예, 이것도 이제 수업할 때 이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두 문자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한 글자 딸 수도 있고, 한 글자 두 글자 혼용해서 쓸 수도 있고, 순서를 변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말이 잘 되게 기억하시면 좋고, 또 때로는 연상법, 그림으로 머릿속에 기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 그 사례가 있으니까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항상 전공과 교육학 공부하실 때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 가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장 가보시잖아요. 실제 시험장 가보면 이게 바로바로 안 튀어나와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학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심리적으로 덜 긴장되니까 잘 나옵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 한번 가보세요. 잘 안 나와요, 이게. 암기법 딱 동원해 놓잖아요. 바로바로 튀어나와, 그냥 바로바로. 예. 아까 어떤 학생이 기가 공공 그러잖아요. 기가 공공 바로 튀어나옵니다. 기가 공공. 그러면 기계 가족 공용 공포문화 바로바로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암기법을 동원하는 게 되게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할 때는 키워드를 암기하는 거예요. 키워드.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워드를 암기하고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암기는 키워드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수시로 인출하세요. 수시로. 이거. 어차피 시험장은 우리가 인풋한 것을 아웃풋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인출은 계속 해줘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는 내용에서 머릿속에 끄집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굉장히 괴로워요. 힘듭니다. 근데 이 힘든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인출해 보셔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인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고 그다음에 인출해보고, 암기하고 인출하고. 이거를 제 강의는 그 전체 구조화시켜주고 핵심 키워드 잡아주기 때문에 암기법도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하는 일은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하고 인출하고, 암기하고 인출하고, 이 두 가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참 정리를 해보시면, 일단은 상대방을 잘 알자. 그러니까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논술과 서답형이다. 그 성격에 맞게 공부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많은 내용 어차피 논술과 서답형 못 씁니다. 여러분 서답형도 한 문장, 두 문장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기평 있잖아요. 기평도 키워드예요. 그리고 키워드. 그러니까 키워드를 파악해야 돼. 키워드. 그리고 중요한 거와 덜 중요한 거 구분하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외울 때는 암기법 동원해서 외우자. 그다음에 나를 알자. 나의 인지 능력.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변형적 지도성을 공부한다. 그러면 변형적 지도성에 이제 여러 가지 줄거리 쭉 많겠죠, 그죠? 변형적 지도성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암기하는 방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보면 지도성이긴 지도성인데 뭔가 변형시키는 지도성이잖아요, 그죠? 변형시키는 지도성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 자체를 변형하고자 하는 지도성이다. 알 수 있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변형적 지도성은 상황 자체를 변형하고자 하는 지도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변형시키려면 이 학급 상황이다. 학급 상황에서 학생들이 제멋대로다. 그러면 학급 상황을 변형시키려면 애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애들의 생각을 바꿔줘. 생각과 태도를 바꿔줘야 되겠죠?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 그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포인트가 태도와 생각을 바꿔준다. 그래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기대와 신념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지도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적 지도성, 그러니까 변형 지도성,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변형 지도성의 핵심 요소 4가지입니다. 4가지를 이제 요거 이상적인 완전한 역량이에요. 영감적 동기와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요거 외우셔야 되는데 아마 줄글로 쭉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밑줄 건 거는 이거예요. 이거. 요거만 딱 키워드면 핵심 키워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이 핵심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말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요거 이해하면 다 이해가 돼요, 나중에. 이해가 되는데, 이거 이해한다고 바로바로 안 나오거든요? 외워야 됩니다, 일단 키워드를. 보면, 이상한 영감 있잖아요? 이상한 영감이 지게를 지고 상황을 막 변형시키더라. 이상한 영감이. 이 연상.
이상한 흰 머리 갖고 있는 영감이 지게를 쥐고 있는데 그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막 상황을 변형시키는. 그래서 이상한 영감의 지게. 이상한 영감의 지게. 두 글자죠? 한 글자입니다. 이상한 영감의 지게. 이게 변형시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뒤가 나옵니다. 이상적인 영향력, 영감적 동기와 지적 자극 개별 지배로. 요거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이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써야 되거든요. 보면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으로부터 신뢰, 존경을 받으면서 동일시와 모범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키워드가 비전 제시, 신뢰와 존경, 동일시 대상이 된다. 요 세 개인데 세 개 중에 두 개 정도만 써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쓸 때 첫째, 이상적 영향력 또는 이상적인 완전한 영향력이다.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동일시 대상이 됨으로써 이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감적인 동기와 비전을 공유하고 과업이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와 도전감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비전 공유, 과업 달성, 기대와 도전감.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 표현할 때는 구성원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의 과업이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와 도전감을 줌으로써 영감적으로 동기화시킨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 자극. 이 지적 자극은 지적이니까 사고를 자극하는 거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 개별적 배려, 개인의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키워드 정리해서 외우는데 보시면 이거는 그야말로 말 자체에서 번역시키는 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 추출할 수 있을 것이고 요거는 그대로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데 연상법과 두 문자를 혼합해서 외운 거죠. 그다음에 키워드는 이제 여기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소수로 쓸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마찬가지.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전체를 구조화시키고 그다음 키워드를 뽑아내고 키워드를 암기법을 통해서 기억하자. 그래서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쓸 수 있을 만큼만 어차피 답안은 한 문장 또는 두 문장밖에 못 쓴다. 그러면 내가 외울 것만 교육학 논술을 서답형 논술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쓸 만큼만 외우는 거예요. 쓸 만큼만. 많은 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학교 중간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죠. 쓸 만큼만 외워서 쭉쭉 쓰는 겁니다. 자, 교사는 나의 길. 여러분들의 길이죠. 이 시대의 교사가 된다는 거. 아마 이 시대의 교사가 된다는 거는 이제 단순한 월급장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나름대로 이제 그 투철한 교직관, 사명감, 봉사 정신을 가지고 학교 교직에 헌신하는 그런 게 교사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을 받으려고 또는 이제 편안한 직장이기 때문에 교직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교직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사명감이 있고 학생들에게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교직 활동에 헌신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생을 가르치는 성장시키는 참 스승의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학원 선생님들도 다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에요. 학생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전인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훌륭한 스승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고 공부할 때도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도 늘 고민하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실제 현장에 나가서도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전인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스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참 스승이 되자는. 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거의 이제 워밍업 단계고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월부터 이제 시작하겠지만 이제 진짜 시작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싸우고 이길 것인가, 이기고 싸울 것인가. 합격은 마음 속에서 잉태됩니다. 우리가 마음 속에서 합격할 수 있다. 나는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한 사람하고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도전한 사람은 결과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마음속에서 강한 자신감을 갖고 나는 올해 1년 공부해서 반드시 합격한다. 초수든 재수든 상관없습니다. 초수 합격자도 많아요. 1년 공부해서 1년에 끝내겠다. 물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마음가짐은 올해 1년 공부하면 반드시 합격한다.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 라고 마음속에서 미리 합격을 꿈꾸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소 생각하실 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예,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요. 예, 중요하고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stay positive,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자, 이걸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